자, 오늘은 이야기해 볼 내용이 뭐냐면 월가 덮친 제2의 SVB 공포 3호 신용 제공한 퍼스트 브랜드 파산 내용입니다. 파산했답니다. 저번 주에 목요일에 나스닥이 많이 내려갔었죠.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오냐 안 오냐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 SVB 이게 뭐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S 이 실리콘 밸리, V 뱅크, 이렇게 S V B입니다, 여러분. 예, SBB. 이 사태가 어떤 거냐면, 일단 이거는 딱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여기 뱅크예요, 뱅크. 이 사태가 3월 10일 날, 2023년 3월 10일 날 발생한 뱅크런 사태입니다. 뱅크런이 뭐냐? 야, 저기 은행에 돈이 없대. 우리가 예금한 돈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데? 야, 뭔 미친 소리야. 그럼 나 혹시 모르니까 저기 가서 돈 찾아야겠다. 그럼 옆에 있던 애도 그럼 나도 하면서 그렇게 소문이 빠르게 나면서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은행으로 달려간다, 이겁니다, 뱅크런. 근데 원래 은행이 예금을 다 금고에다가 쌓아두진 않거든요. 왜냐면 은행의 수익 수단이 뭘까요? 대출 장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대출 장사. 이 대출을 해줘야 은행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돈을. 그래서 준비금이 한 10% 정도 놔두거든요, 금고에. 근데 갑자기 한꺼번에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금을 다 찾아가겠다고 하면은, 아, 큰일인데 저희 금고에 돈이 다 떨어져서요, 여러분에게 드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나는 은행에 돈을 맡겨놨는데 은행이 줄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야, 저 은행 망했다 하면서 이제 은행으로 달려가는 게 이 뱅크런 사태입니다, 뱅크런. 어쨌든 이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이 뱅크런이 왜 일어났냐, 왜 일어났냐 보면은,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기술 스타트업 중심으로 고객을 형성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얘네들이 장기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나 봐요. 뭐 채권이야 은행에서 안전자산으로 많이들 챙겨 놓거든요. 근데 바야흐로 2023년, 때가 어떤 시대냐? 바로 대고금리 시대였습니다. 대고금리 시대. 2022에서 2023년 미국 금리인데, 이 미국 금리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야, 2022년 5월 달부터 여기가 1이었죠, 1. 1이었는데 쭉쭉쭉 올라가요. 쭉쭉쭉. 쭉쭉쭉. 야,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해가지고 지금 딱 2023년 3월이 딱 됐어요. 이때 금리가 얼마였냐? 5%였거든요, 5%. 거의 최고 금리가 5.5였으니까 최정점 부근까지 금리가 가까워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기존 채권의 가격이 똥값이 된 거거든요, 똥값. 왜 기존 채권 가격의 금리가 똥값이 됐냐? 간단히 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채권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자, 오늘 기준 금리가 3%였어요, 3%. 오늘 금리가 3%였는데 제가 3%의 이자를 주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채권이 뭐냐면, 국채가 뭐냐면, 나라에서 3% 이자를 주는 차용증을 발급하겠다. 대신 너희들이 이 차용증을 사면 뭐 1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1년 뒤에 연 3%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1년 뒤에 주겠다, 이런 내용의 증서가 이 차용증이거든요. 근데 내일 갑자기 10%, 이 10% 준대요, 갑자기. 아니, 어저께 내가 3% 샀는데, 아니, 갑자기 오늘은 10%를 금리가 확 뛰어버렸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어저께 산 3% 채권은 거의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똥값이 되는 거예요, 똥값. 왜냐면은 오늘 샀으면은
1년에 10% 이자를 주는 차용증을 내가 살 수 있었거든요. 똑같은 값으로. 근데 내가 하루 차이로 어제 사가지고 이 10%에서 3% 차이, 7%의 이자율을 지금 제가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뭐 열받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제부터는 이자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어저께 샀던 이 3% 차용증은 쓸모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 차용증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겠죠. 내가 이 차용증을 다시 팔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면은 이 차용증 3%? 뭐야, 지금 어차피 지금 사면은 10%인데 왜 굳이 저 차용증을 사야 되냐 하면서 거의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 차용증을 팔려면 진짜 값싼 가격에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 샀던 차용증의 값이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값이 떨어진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고 채권 관련 영상을 올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고금리, 아까 고금리 시대에 5%였죠. 5%. 갑자기 요 1%에서 고금리 5%가 확 뛰어버리니까 아까 말했듯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급락하는 거죠, 급락. 뭐 장기 채권, 단기 채권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채권의 가격이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SVB,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투자에 실패를 했죠. 이 뱅크가 투자한 장기 채권의 가치가 급락을 했으니까 투자 실패한 거잖아요. 손실이 막대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돈을 맡겨놨던 사람들이, 야, 너희 내 돈 가지고 장난질 쳤냐? 얼른 돈 내놔라 하면서 하나둘씩 돈을 찾으러 이렇게 뱅크런이 발생한 겁니다. 은행들이 돈이 없을 것 같으니 내 예금을 찾으러 은행으로 달려간다.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3월 10일 뱅크런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 이게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제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경제 위기가 심하게 왔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2023년 3월에도 이때 크게 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두 번째 규모의 은행 파산인데,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때 겨우 금융위기를 막았거든요. 어떻게 막았냐? 여기 보시면 실리콘밸리 3월 위기 이후 미국 페드의 주요 정책 일지를 보시면 19일 날, 이 10일 날 아까 터졌으니까, 이때 터졌으니까 19일 날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중앙은행 등 22와 달러 유동성 공급 강화 조치 발표. 달러를 은행에 채워주는 거예요. 야, 페드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은행에, 야, 너희들 피 수여를 해준 겁니다. 얘네들이 거의 지금 피를 흘려가지고 은행들이 국채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 출혈 상태거든요, 지금. 투자 실패를 해가지고 투자로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지금 출혈 상태야. 피가 나고 있어요, 피가. 그러다 보니까 페드가 이렇게 은행들의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뱅크론으로 위험한 애들, 파산 지경에 이를 애들을 위해서 큰 기업들한테, 야, 지금 저기 뱅크런 때문에 파산 일어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인수 좀 해서 이 큰 위기, 경제 위기를 막아라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 뱅크런 사태를 막았던 겁니다. 근데 이때 정말 큰일 날 뻔하긴 했었거든요. 이 신용이라는 게 일파만파 퍼져나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그래서 신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같이 뱅크런 사태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또 위기가 또 덮치고 있거든요. 월가를 덮친 공포. 이 주가 25% 폭락. 아니, 요새 뭐 얼마 전에는 막 30% 올랐다가 이번에는 주가 25% 폭락하고, 요새 주가 완전히 비트코인 맞는 것 같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줄줄이 공포. 뭐 제2의 SVB 공포, 제프리스 3호신용 부실로 주가 10% 급락. 3호신용 뭐 제공한 퍼스트 브랜드 파산.
규제 사각지대, 사모신용, 월가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 여기 보면은 모르는 이야기가 엄청 많잖아요. 자,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프리스 그리고 퍼스트 브랜즈, 아마 이 세 개 단어 이게 좀 생소하실 거거든요. 이건 두 개는 일단 회사거든요, 회사. 그러면 이게 퍼스트 브랜즈, 이거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퍼스트 브랜즈가 어떤 회사냐? 파산을 했는 이 퍼스트 브랜즈는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이 퍼스트 브랜즈가 사모 신용을 제공받았어요, 제프리스한테. 제프리스는 퍼스트 브랜즈가 파산을 했기 때문에 10% 이상 급락을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이 퍼스트 브랜즈 제프리스에게 사모 신용을 받아왔는데, 이 사모 신용이 어떤 거냐? 은행 대출도 아니고 사모 신용이 어쨌든 돈을 빌려왔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돈을 빌려온 거냐? 사모 신용은 은행이 아닌 금융주체, 뭐 예를 들어서 금융업을 하는 증권사나 블랙록 같은 그런 회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은행이 아닌 금융주체가 기업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은행 대출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대출하러 갈 때 어떤가요? 담보를 잡아야 되잖아요. 담보를 잡아야 되니까 혹시 집을 가지고 계신가요? 차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면서 담보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갚을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업은 어떤지, 원천징수, 1년에 연봉은 얼마 받는지, 그런 걸 꼼꼼하게 검사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은행 금감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은행 금융 감독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규제가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신용은 더 빠르고 유연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낮고 규제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00억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나 빚을 못 갚았던 전적이 있던 사람보다는 어쨌든 빚을 잘 갚고 성실납세자의 전문직 같은 높은 연봉을 가진 사람한테 더 돈을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신용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돈을 다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투명성도 낮고 규제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대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난 게 있거든요. 뭐지? 뭐냐면 여기 리만 브라더스. 와, 이때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리만 브라더스 모기지 대출, 이때 당시의 모습은 어땠냐? 이때도 이 세 가지 때문에 대출이 버블처럼 막 계속 끼어가지고 왕왕 커졌거든요. 자, 이거를 첫 번째부터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이 미국 대출의 신용도는 이 프라임, 알트, 서브 프라임, 이렇게 이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프라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 거의 뭐 고소득자들이나 항상 만기 전에 갚았던 신용이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이 프라임이. 그 다음에 얼터네이티브 A, 이 알트, 줄여서 알트라고 하는 이 등급은 프라임보다는 살짝 떨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프라임이 만기일 한 10일 전에는 갚았다, 대신에 뭐 알트는 뭐 만기일에 딱 맞춰서 갚았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 서브 프라임, 요게 문제입니다. 이 서브 프라임은 뭐냐? 서브 프라임은 맨날 한 달씩 늦게 주는, 과거에 대출을 늦게 갚았던 전적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서브 프라임한테는 돈을 빌려주기 싫겠죠? 근데 얘가 진짜 잘 갚겠다면서 싹싹 빌면서 빌려달래요. 그럼 당연히 프라임이나 알트 친구보다는 이자율을 좀 더 넓게 쳐서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이 서브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이나 알트보다는 2에서 4%포인트 금리나 높습니다. 근데 2008년 전에 이 리만 브라더스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가 주택담보대출인데 담보가 주택이잖아요. 집이에요, 집. 그러면 이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었냐? 주택시장 가격 증감률 추이를 보시면, 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끝없이 오릅니다. 끝없이. 우와, 이거 완전히, 이거 보시면 증감률 추이예요.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게 아니라 증감률이라서, 증감률이 계속 올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완전히 수직 상승이에요, 수직 상승.
거의 화성 갈 기세거든요, 지금.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이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그럼 대출 장사가 잘 되니까, 야, 이거 부동산 진짜 절대 망할 일도 없고, 앞으로 계속 오르겠다. 이때 뉴스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미국은 황금기가 왔다. 이러면서 선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이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기발한 생각. 이 획기적인 생각을 해내는데 어떤 거냐. 이 은행의 획기적인 대출 사업. 아까 프라임, 알트, 서브 프라임이 있었죠. 요렇게 있었잖아요. 요렇게. 프라임, 알트, 서브 프라임. 요거를 하나 묶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해버린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이 프라임하고 알트하고 서브 프라임 이렇게 세 개가 나뉘어 있어요. 아, 이걸 지워야겠다. 이렇게 세 개가 나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프라임한테 빌려준 차용증, 알트한테 빌려준 차용증, 서브 프라임한테 빌려준 차용증. 차용증이 요렇게 하나, 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은행에 되게 많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요거를 하나씩 묶어서 한 상품으로 해가지고 CDO라는 체계로 하나의 상품을 내버립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귤 한 박스 있죠. 귤 한 박스. 귤 한 박스를 샀더니 위에 봤었을 때 아주 실하고 맛있어 보이는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와,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안심하고 샀죠. 근데 밑에 보니까 썩은 귤들이 한두 개씩 있는 거야. 아니 이 사기꾼들,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안에 썩은 귤들을 몇 개 박아놨네. 은행 얘네들도 이렇게 장사해먹기 시작합니다. 이 CDO라는 이 체계에 하나의 상품에 뭐 프라임 60%, 알트 30%, 서브 프라임 10% 이렇게 차용증을 싹싹 모아가지고 또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이 CDO라는 상품을 만들어냈다 치면은, 근데 이 CDO를 프라임이다, 요거 프라임 등급이다 라고 속여서 파는 겁니다. 정작 서브 프라임 이 1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희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오렌지 주스에도 들어간 성분을 보면 오렌지 뭐 한 5%에도 오렌지 주스라고 하면서 팔잖아요. 그렇듯이 어차피 우리 프라임 60% 들어갔고, 아까도 말했듯이 부동산은 망할 일이 없다. 서브 프라임 얘네들도 망하면 얘네들한테서 주택 담보 받은 거 주택을 팔아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니까 서브 프라임 얘네들한테도 돈 뗄 일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프라임 상품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팔게 된 겁니다. 이 상품을 프라임 등급이라고 속여서. 와, 야, 이래도 되나? 이러다 보니까 거품이 점점점 계속 끼는 거겠죠. 그러다가 계속 이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팔려나갑니다. 은행들의 대출 장사는 뭐 더욱 성행하겠죠. 근데 뭐 여기에서 뭐 보험사들이 만든 뭐 CDS 이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눈속임을 해가지고 계속 좋은 상품이다 하면서 팔아뜯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들의 등급, 이 등급도 어쨌든 은행에 감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 이 등급을 검증하는 S&P 스탠다드 앤 푸어에서도 눈 감아줘 버려요. 눈 감아줘. 이 완전 은행권, 금융권, 뭐 금융감독 뭐 이런 것까지 다 싸그리 합쳐서 이 대국민한테 사기를 칠 거거든요. 자기네들 돈을,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배불러지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 야, 이렇게 금융권들이 배불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아까도 말했듯이 보험사에서도 CDS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인 대출 사업을 만들었는지 참, 야, 머리가 참 좋습니다. 참 좋아. 금융권들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좋아질 수만 없죠. 내리막을 타게 됩니다. 내리막을. 어떻게 되냐? 물가 상승이 나와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저희도 이번에 2019년도부터 유동성을 막 풀다 보니까 2021년까지 주가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같이 오르고 물가 상승도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미국이 금리를 올렸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때도 부동산 가격도 너무 오르고 물가도 상승이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금리를.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서브프라임 하나 둘씩 대출 연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뭐 1% 했을 때는 100만 원이었다. 근데 5%가 되면 갑자기 5배가 돼버려. 5배.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1%에서 5%만 올라도 5배가 되다 보니까 대출이 연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월급쟁이가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야 처음엔 우습게 내가 이거 대출 이자를 갚아내가면서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갑자기 5배, 500만 원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 쓸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내 월급이 300만 원으로 치면 100만 원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갚아내갈 수 있지만 500만 원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갚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브프라임에서 대출 연체가 계속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아, 서브프라임들 이제 돈을 못 갚습니다. 돈을. 얘네들은 전적이 있었잖아요. 돈을 안 갚았던 전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아, 나 배째라. 나 이제 파산해야겠다 하면서 파산을 하나 둘씩 하는 겁니다. 하나 둘씩. 계속 많아지는 거죠. 서브프라임. 파산자들이. 이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아까 여기 CDO 묶어서 상품을 팔았다고 했었죠. 이 프라임이라고 분명 속여서 팔았는데 이 중에 어떻게 돼 있냐. 지금 프라임도 분명히 있지만 서브 프라임도 분명 섞여 있습니다. 이 서브 프라임 아까 파산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도 파산을 하겠죠. 이 사람들이. 이 파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파산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품들이 망한 겁니다. 망한 거. 프라임이라고 속여 팔았는데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속여 팔았는데 이 서브 프라임들이 이 썩은 귤들이 나머지 상태가 좋은 귤들까지 전염을 시키잖아요. 전염을 같이 한 바구니에 모아두면 그러다 보니까 이 CDO가 같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다 썩어버려. 그러면서 와장창 미국의 금융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파산을. 이러면서 쫙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와 비슷하다는 이 사모신용의 문제는 어떤 거냐. 은행에 엄격한 규제가 없고 아까 사모신용은 투명성이 낮고 규제가 없다고 했죠. 여기에서 문제가 상품들의 등급을 검증하는 S&P 또한 눈 감아주니까 이때 규제가 없어서 이렇게 버블이 많이 쌓였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퍼스트 브랜즈 아까 자동차 부품회사였죠. 얘네들이 사모신용이라고 돈을 빌려왔어요. 근데 이 사모신용이 돈을 빌려오는 대신 내가 그 사업으로 얻은 매출 이익금을 돌려주는 매출 채권이라고 했어요. 매출 채권. 이거를 규제가 없으니까 이 하나의 차용증을 가지고 두 곳 회사 A하고 B 이렇게 이중으로 판매한 의혹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1000만 원을 빌리는 대신 1년 뒤에 3% 이자와 1000만 원을 돌려줄게. 그런 제가 차용증을 하나 만들었어요. 차용증. 3% 이자에 1000만 원. 원금 1년 뒤에 3% 이자와 원금 1000만 원을 돌려주는 이 차용증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A한테도 팔고 B한테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거든요. 사기꾼. 하나의 차용증을 두 명한테 팔 수가 없죠. 이거는 3%의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6%거든. 6%.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내가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00만 원을 줄 건데 너도 주고 얘도 준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C도 있고 D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매출 채권 하나로 1000만 원 빌릴 수 있는 걸 1조도 빌릴 수 있고 1경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1경도.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에 이 버블이 많이 생겨나겠죠. 돈을 촥촥촥촥 끌어다 쓰니까. 그래서 이 사모신용에 문제가 있다. 규제가 없으니까 이런 사기 이중 판매하는 사기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일단 어쨌든 이건 의혹이에요. 의혹 아직 팩트는 아닙니다. 팩트는 아닌데 이런 의혹까지 있다. 왜냐? 규제가 없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슬금슬금 미국 지정은행 리스크가 또 생기고 있어요. 아까 실리콘밸리처럼
얘네들은 어쨌든 뭐 국채 투자 손실 때문에 파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몇몇 차입자에 대한 대출 부실, 뭐 아까처럼 서브프라임 같은 애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겠죠. 빚을 못 갚는 서브프라임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그런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들은 대출 부실로 인해 큰 손실이 일어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한 대출자가 사기를 저질렀다, 이러면서 지역은행에도 지금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퀴벌레가 한 마리 쁩니까? 한 마리. 바퀴벌레는 그렇잖아요.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나면 그거는 이미 알을 많이 까놔가지고 집안에 많은 바퀴벌레가 있는 것들 중에 한 마리가 밖에 나와서 내 눈에 보이는 거다. 그러므로 집 안에는 한 마리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의 바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바퀴벌레가 워낙 이제 번식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리씩 이 바퀴벌레가 보이니까 이미 금융권이나 은행권에 이 바퀴벌레가 엄청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서브프라임 사태를 경고하는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이십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신용시장 강세가 지속됐다. 거의 2010년 이후로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고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시장 강세가 지속이 됐다. 거의 지금 2025년이니까 15년 동안이죠. 보통 10년에 한 번씩은 경제 위기가 온다는 썰에도 약간 5년이 넘었어요. 15년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 강세가 지속된 지. 그로 인해 시장에 과잉이 존재할 수 있다는 초기 신호들이 나타난다. 좀 전과 같이 은행의 위험이라든지 뭐 사모신용 문제 같은 바퀴벌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트라이 컬러는 여기도 금융기관인데 서브프라임층에게 고위험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해왔다. 이 버블로 가는 필요 충분 조건이 이 고위험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 서브프라임층에게 고위험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해왔으면 이건 진짜 인간의 욕심이 도를 지나쳐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 계속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 사람들한테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퀴벌레를 한 마리 발견하면 아마 더 있다는 의미, 이런 식으로 이 제이미 다이먼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권들이 대출이 이 서브프라임에 많이 해주고 있다는 실태로 봐서는 버블이 이미 많이 껴있고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워런 버핏 형님이 2024년 12월부터 계속 현금 보유량을 계속 늘려오고 있었거든요. 이 투자 대가들이 점점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